안녕하세요, 뷰티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저번에 예고 드린 바와 같이 색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 4월 5일자로 해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바로 이 반영구 및 문신에 따르는 색소, 즉 염료에 대한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기존의 원래 개정안에 이 일부 개정안에 보면 그동안 환경부에서 우리 생활화학 제품으로서 관리하던 반영구 및 문신용 염료가 이제는 안전이 좀 더 강화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분들이 판단할 때 규제가 더 강화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 내용상으로만 봤을 때에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좀 더 다른 시각으로 한번 이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공무원 경험, 행정공무원으로서 예전에 입법과 관련해서 초기에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다른 부분에서 참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로 봤을 때 지금의 이러한 규제 강화 내용이 단순히 진짜 이제 규제만 강화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향후 미래를 대비해서 좀 더 폭넓게 대안을 생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라는 것들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부정적인 내용의 생각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도 포함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대부분 분들이 규제가 강화됐다 하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향후에 또 미래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만을 볼 것이 아니고 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법과 행정은 현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법과 행정이라는 것이 또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또 그렇게 만들어짐으로써 이 법률과 행정이 자주 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해서 나름대로의 이러한 규정 사항들도 일정하게 지정해 놓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할 때 너무 쉽게 지금 현재의 일부 개정안 내용만 봐가지고 규제가 강화됐다라고 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름대로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러한 다른 시각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꾸며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경험을 토대로 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무작정 이것이 옳다, 그르다 라고 말하기보단 이 내용을 참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이제 2020년 1월부터죠. 이제 올해 지금 현재 2019년도니까 2020년 1월부터는 환경부에서 기존 환경부에서 식품의약품 안전처로 이제 식약처죠, 일명 식약처로 이제 이관되게 됩니다. 즉 색소 문신용 염료 및 반영구 색소에 대한 이제 관리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보도된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법령상으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부분이 강화된 거고 또 무슨 부분이 변화가 생긴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표로 기존에 나와 있는 이 구성된 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의 변화 또는 미래의 변화는 어떨 것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것 같이 우리 이제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변경사항 비교가 있습니다. 신구 대조표죠. 쉽게 얘기하면 현재와 앞으로 개정돼서 2020년부터 바뀔 내용을 보면은 금방 확인할 수가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은 뭐 이제 제조 수입 단계서부터 문신용 염료와 또는 반영구 염료죠. 염료 제조 수입 단계서부터 또는 유통 단계까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로 이렇게 변화 추이죠. 기존과 현재와 앞으로 이제 2020년에 이제 바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현재 우리 반영구 색소나 문신용 염료가 환경부에서 생활화학 제품으로 우리 관리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으로 우리 지정 관리가 되면서 뭐 납이나 수은이나 뭐 안티몬 같은 중금속과 또는 뭐 색소 등 82종의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유 금지 또는 뭐 함량 기준 등을 설정해서 기준과 규격을 설정하여 거기에 맞춰서 영업자가 자가 검사를 한 후 시중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하면 뭐냐면 판매하고자 하는 영업자가 자가 검사, 즉 일정 지정 기관에서 검사 후 스스로죠, 자기 스스로 일정 기관의 검사 후에 그냥 판매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가검사 번호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 검사번호 안전제품인지 아닌지를 그 지정 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검사 받은 걸 가지고 이제 영업자가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업 신고라든지 또는 뭐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혀 없죠. 즉 다시 말하면 정부기관에서 그러한 부분을 관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관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규정이라든지 법령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안전관리 차원에서 왜 안전관리냐? 기존의 생활화학 제품이라고 보기보단 이 반영구 색소나 문신용 우리 염료 같은 경우는 인체에 침습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화장품의 기본적인 정의라고 보기보다는 즉 공중이나 개인용품으로 관리하는 이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죠. 즉 보건위생상의 안전성 확보가 우선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이 색소와 염료가 안전한 것인지를 사실은 정부에서 사후관리까지 다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기존의 환경부의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식약처에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이제 사후관리까지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루고 있다는 것이 바로 바뀐 법령 개정안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 더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그 행정적인 절차가 바로 뭐냐면 기존에 우리 자가검사를 받은 후에는 기존은 바로 영업자가 판매할 수가 있었죠. 즉 영업신고라든지 그런 게 없어도 됐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2020년 1월부터는 그게 아니고 영업자가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즉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존은 인허가 과정이 없었죠. 즉 여기서의 주요 핵심 내용은 바로 뭐냐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허가 과정을 행정청에서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허가 과정을 거치는 과정 속에는 바로 제조 수입 단계에서부터 그 다음에 유통 단계까지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관할 행정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부분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개정안 내용의 주요 골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관리 감독을 이제 행정청에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기존에 원래 우리 자가검사 번호로 했을 때는 제조 수입 단계 때는 영업할 때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었습니다. 자가검사만 번호만 지정 우리 검사만 받으면 됐던 것이었으니까요, 스스로. 자, 그런데 이제 위생용품으로 관리가 되면서 식약처에 제조나 수입할 경우 영업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매년 영업자의 위생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위생교육이 있었죠. 우리 위생교육 시간이 보통 몇 시간이었습니까? 매년 우리 3시간 정도로 되어 있었죠. 여기서도 3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처음에는 4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매년 3시간씩 받게 되어 있죠. 자, 영업자도 이제 위생교육을 받으라. 보건상의 위생교육을 받으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시설 기준과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인 사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품목별로 봤을 때에도 제조 수입 단계일 때 품목에 대해서 뭐 특별한 규제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품목 제조 보고를 해야 되고 품목별로 수입 신고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검사 과정에서도 제조 수입 단계일 때의 검사 과정에서도 기존 현재는 우리 자가 검사를 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자가 품질 검사 이외에도 통관 전에 반드시 수입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안전 기준이 보면 기존의 안전 표시 기준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다만 달라진 점은 기준, 규격이라든지 표시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더 상세하게 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소비자가 봤을 때 안전한 제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 유통 단계까지 이제 생겨났는데 원래 이제 사후 관리죠. 사후 관리인데 사후 관리 때는 수거 검사를 하는 형태로 많이 취했는데 이제 지금이죠. 현재 상황이죠. 그러나 이제 2020년 1월부터는 수거 검사뿐만 아니라 지도 점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또한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이죠. 행정적인 이제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는 처벌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제조 수입 단계부터 유통 단계까지 이제 관할 행정청에서 직접 관리 감독을 다 한다는 뜻이죠. 즉 식약처에서 이제 관리 감독까지 다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봤을 때 보다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소비자는 믿고 반영구나 또는 뭐 문신 등을 시술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반영구나 문신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기는 부작용 중에 발생되는 부작용이 뭐냐면 바로 이 염료, 색소죠. 이 색소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이 무려 4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뭐 최근에 조사된 내용으로는 뭐 43%, 44% 돼 있다고 보는데 기존 평균 보면 40%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반영구나 또는 뭐 문신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이 무려 40% 이상은 결국은 시술행위하고 상관이 없이 색소에서 발생되는 것이라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소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부작용 부분에 핵심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염료인 색소였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시술행위나 이런 부분들은 잘 했는데 왜 어째서 부작용이 생길까? 그 원인은 색소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색소가 무려 40% 이상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0건 중에 4건은 기본적으로 색소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해외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외, 뭐 여러 나라도 있지만 유럽도 있고 그다음에 뭐 캐나다도 있지만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공중위생법 속에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침수점 문신과 피어싱과 관련해서 2008년도에 삽입한 것도 있고 또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문신 자격, 문신업자에 대한 뭐 자격과 교육 조건, 뭐 위생 조건, 그다음에 문신용품에 대한 제조, 포장 및 유통 조건까지 지금 우리가 식약처에서 말하는 제조 수입 단계부터 유통 단계까지를 관련된 내용들도 별도로 해서 이렇게 총망라해 가지고 수록되어 있다. 공중위생법에 프랑스에는 그게 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즉 프랑스는 이미 문신과 관련된 즉 반영구나 문신과 관련한 합법적인 내용으로 공중위생법에 이미 문신 자격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그 외에 문신용품에 대한 즉 색소나 이런 것들 문신용품에 대한 포장, 제조, 유통까지에 관련된 모든 법적인 사항, 행정사항까지도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뭔가 눈치채실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규제사항이 사실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 자, 왜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냐? 자가검사를 받은 즉 영업자만 사실은 관리감독 대상으로만 보일 뿐 그 이외에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무허가로 판매하는 사람들은 불법으로 제조 판매하는 사람들은 관리감독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즉
불법 유통돼도 확인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즉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의 큰 문제점, 바로 반영구나 문신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것이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려 40% 이상이나 부작용이 바로 이 색소로부터 나타나는데 당연히 문제점을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문제점을 이제는 법령이나 행정에 의해서 제대로 정부가 관리하고 제도권 내에 들어옴으로써 소비자는 안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뢰도를 가질 수가 있고, 또 판매자는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자인 경우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도권 내에 자기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안전하다라는 것을 소비자로부터 또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대외적으로 경쟁력도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규제가 강화됐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내용보단 반대로 이 규정을 잘 지킴으로써 거꾸로 좀 더 소비자로부터 신뢰도를 얻을 수 있고, 향후에 지금 우리 색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되니까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을 해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법적이나 행정적인 부분들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한 부분이 이제는 2020년 1월부터는 정확하게 이제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제도권 안에다가 집어넣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영업자는 이제 좀 더 소비자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그러한 믿음이 있고, 소비자는 믿고 정확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의 서로 간의 믿음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는 것은 사실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고 영업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죠. 향후로 봤을 때. 자, 그리고 미래에 지금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뜻은 지금 프랑스에 지금 내가 아까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프랑스의 공중위생관리법 내에는 아까처럼 얘기했던 색소와 관련된 제조, 수입, 판매, 유통, 관리, 감독까지도 프랑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들어있다. 자, 그 얘기는 벌써 절반은 합법화되는데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정부가 인정해주는 부분이 일부가 제도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제도화됨으로써 소비자도 신뢰할 수 있고 영업자도 이제 본인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즉 법령과 행정이 제도화된다는 뜻은 그 분야가 어느 정도 합법화를 진행되기 위한 과정으로 이미 걸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규제가 지금 강화됐으니 무엇이 문제다라는 힘들지 않겠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법령과 행정적인 절차가 이런 식으로 제도화되고 또는 이제 합법적으로 진행되면 이런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합법화되기 위한 과정을 이제는 밟아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법령적,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밟아나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는 사실은 좋은 소식이죠. 나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반영구나 문신 부분도 합법화의 과정을 밟기 위한 어떤 초석이 되는 것이 이 제도의 규제, 즉 제도권 내에 이러한 정부가 규제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의 시초, 발단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입법 예고, 입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도 이제 본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이제 교육부, 우리 이제 학원 인원과 부분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변화된 것이 사실 있었습니다. 원래 입시학원을 허가내기 위해서는 100평 이상이 되는 큰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건물을 임대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죠. 자, 그런데 재미난 사실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예전에는 교육법에는
초등학생들에 대한 수업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60년대 당시에 발전됐던 우리 뭐가 있냐면 주산학원 있어서 주산학원을 갖다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거든요. 그럼 주산학원 주산을 갖다가 이제 덧셈 뺄셈 뭐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을 거기서 주산으로 이제 배우는 거겠죠. 자, 근데 지금 현재 시대에 주산으로 배우는 곳 있습니까?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지금 열심히 컴퓨터로 다 하고 있는데 전자계산기 나오고 다 있는 시대에 주산 배우고 있는 분은 그냥 자기 머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 모를까? 이게 결국은 공부하는 연관이 크게 많이 사실상 이 주산이 여러분들의 초등학생의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볼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런데 재미난 사항은 주산학원에서 산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주산학원의 우리 기준은 뭐 20평인가 24평인가 정도 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즉 입시학원 주산학원의 원장이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은 이제 중학생 이상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산수나 수학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판단할 때 적어도 100평 이상의 입시학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이었죠. 자, 그런데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려면 미쳤다고 작은 평수의 주산학원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벌써 입시학원을 했겠죠. 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주산학원은 사실상 법령상으로 이미 벌써 의미가 없는 하나의 사업이죠. 하나의 학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평수의 주산학원은 없어지고 도태되면 그만이면 좋겠는데 변칙적으로 우리 산수나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법적인 것이 되죠. 이제 반드시 주산학원에서는 주산만 가르쳐야 되는데 왜 벼랑간에 우리 학교의 학습과정인 산수나 수학을 가르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맨날 행정상의 조치사항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시대에 맞지 않는 이제 하나의 잘못된 이제 법령이 계속 행정사항이 이어져 내오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시대에 맞춰서 보습학원으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보습학원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적은 평수로도, 즉, 주산학원에 가지고 있는 그 허가권을 보습학원으로 이제 변경할 수 있게끔 이제 좀 더 제도화 시킨 거죠. 법령으로. 자, 이런 것들이 행정적 법령으로 제도화되는 거, 합법화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선 이런 부분들이, 불법적인 부분도 현 시대에 맞지 않으면 그 시대, 미래 시대, 현 시대와 미래의 시대를 대비해서 법령이나 행정사항도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권 내에 들기 위한 과정을 천천히 바로바로 이렇게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대에 맞춰서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단순하게 이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소비자를 위해서도 좋고 영업자의 입장에서도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이제 자신있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사실은 반영구나 문신 분야에서 일하고 하시는 분도 합법화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법령이나 행정적인 절차가 제도권 내에 들어있어야 이제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그 필초 발단이 벌써 색소는 40%인데, 그쵸? 40%에 해당하는 부분은 벌써 이미 합법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영업자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줬으니 색소나 염료를 팔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술자가 존재해야 되고 그 시술자도 합법화되지 않으면 사실은 색소나 염료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쵸? 여러분 금방 아시겠네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반드시 이제 언젠가는 이제 시술자에 대해서도 합법화의 과정을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제 법령이나 행정사항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도 이제 차분하게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도 이러한 부분들이 미래 시대에 변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 둘 필요도 있다. 단순히 뭐 법령이나 행정사항이 규제만 하기 위한 기본적인 알고만 있는 이론사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론이 중요한 거죠. 현실 반영에 또는 미래의 여러분들의 준비해야 될 과정에 가장 핵심적인 주요한 요소로도 작용하는 게 이러한 이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문신염료에 대한 우리 이제 핵심적인 변화사항은 바로 영업신고에 대해서 인허가 부분이 새로 생겨났다. 기존에는 우리 영업하기 위해서는 자가검사 번호만 받으면 본인이 알아서 영업을 했지만 2020년 1월부터는 이제 영업신고 관련된 모든 부분, 또 유통관리 또는 지도점검까지도 정부에서 이제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으로 해서 식약처에서 이제 관리를 하겠죠. 관리하고 있음으로 해서 합법화됐으니까 이 부분은, 즉 색소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이제 합법화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규제가 안 돼 있을 때 당시는 불법 유통됐던 것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즉 소비자 입장에서도 불안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소비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온 거고, 또 정부도 이거를 제도권 내에 들게 함으로써 영업자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것을 참조해서 향후에 나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 것인지를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